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 삶의 근원을 묻게 되는 질문지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게 하지만 막상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들로 TV 책방 목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몇 년 사이 인문학 열풍, 광풍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성장 가도로 숨가쁘게 우리가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수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기초공사가 잘못됐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인문학의 그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마음의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삶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문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T.가 인간을 보면 이란 책으로 오신 분인데요.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이채훈 P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PD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잠시 PD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84년에 MBC에 문화방송에 입사를 하셔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기 랩소디 같은 인문교양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고요. 모차르트 천번의 입맞춤 음악 다큐멘터리를 또 연출하셨고 30년간 이렇게 탐사 전문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일을 하셨는데 현재는 한국 PD 교육원에서 또 강의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좀 눈빛이요, PD님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맞게 읽고 있나요, 감정을? 네네. 네. 뭐 PD 생활하면서 네. 늘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인터뷰를 당하는 자리에 앉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PD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사실 뒤에서만 일을 하시다가 앞에 나오실 기회가 종종 이렇게 있다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못된 마음인데 네. 어때요? 힘드시죠? 뭐 해보니 어떠십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나서기 싫어서 PD를 한 건데 이렇게 강제로 끌려 나오니 저 권리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닙니다. 좋은 책을 네. 내셨으니까 앞으로 뭐 책 내실 때마다 카메라 앞으로 나오실 일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어떻게 볼리시나 보고 아유, 농담입니다. 자, 오늘은 또 사실 PD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자로 나오신 겁니다. 네. 또 저자로 나오신 입장은 또 좀 기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책을 썼다 뭐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네. 그래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뭐 좀 아나 보다. 약간 나는 누구인가 막 후한한 소리 거창하게 소개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는 건 딱 하나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책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네. 쓴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재작년에 좀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MBC 떠난 다음에 당이 생겼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술 끊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스다. 내가 지금까지 5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 읽고 싶었던 책 해야지.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관심 가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좀 끊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혼자 즐기기엔 아깝다 해서 네. PD 저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네. 이제 후배들도 좀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로 쓰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잡아나간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50 중반 넘기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토픽 그것들이 이제 엮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E.T.가 인간을 보면이라는 책은
제 머릿속의 지도다. 지난번 네. 진중권 선생님 나오셨을 네, 때 네, 네. 생각의 지도. 그거는 진 선생님 머릿속의 지도고 네. 요거는 또 제 머릿속의 지도고. 아. 네. 그리고 저런 생각도 해요. 모든 사람이 철학자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그 혁명가가 감옥에서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는 분들은 철학 교수고, 그걸 이제 업으로 삼는 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피해와 살에서 나온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네. 경험에서 나온 생각.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철학자라는 말이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진중권 선생 철학이 좀 이렇게 뭐 세모나게 생겼다면 제 철학은 뭐 오각형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김 선생님 철학은 또 더 아름답게 생길 수도 있고, 뭐 홍 아나운서님 철학도 또 이제 있을 거고. 동의하시죠? 네네, 그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많은 수십억 명의 철학자 중에 하나로서 네. 제 철학을 쓴 거고요. 뭐 홍 아나운서님도 할 수 있고, 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모든 시청자들이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하나 시범을 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감히 출판을 하기로 한 거죠. 정말 겸손의 멋진 시범을 말씀.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희 출판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출판 쪽에 말하자면 책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까 이걸 예측해 본다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프로듀서 분들이 뭐 방송을 기획한다든지 그 모든 부분들에서 굉장한 독서들을 보통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보면 그 평상시에 독서가 얼마나 그 많으셨는지, 네. 평생 동안 이 프로듀서로서 활동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식과 교양을 쌓으셨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실감이 간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또 정말 그런 것처럼 책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대단히 넓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류 또 생명의 출현 또 시대별 역사적인 사건들까지 이런 그야말로 빅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현재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어떤 하나의 화두처럼 이야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빅 히스토리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네. PD들이 또 얼마나 이제 책을 읽느냐. 그래서 사실은 미약한데 PD들이 벼락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면 모든 주제를 다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PD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전문가 수준까지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할 때 질문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들 눈높이에서 질문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줘도 그걸 이제 쉬운 말로 또 풀어서 또 시청자한테 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PD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빅히스토리라는 거는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역사인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탐구할 때 역사를 우리가 제외할 배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기존에 우리가 오랜 세월 역사라고 불렀던 거는 말하자면 문자가 생긴 이후 기록으로 남은 것들, 혹은 이제 기원전 한 뭐 5, 6세기 네. 그때쯤 되죠. 한 2,500년. 그건데 물론 이제 거기도 무궁무진하게 탐구할 게 많긴 한데 네. 그 2,500년 정도라는 거는 인류가 존재했던 전체 기간에 비하면 뭐 아주 짧다는 점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인류 영장류 중에 이제 인류 비슷한 친척들이 생긴 게 한 300만 년 그 정도 보고 우리랑 같은 종족인 호모 사피엔스가 생긴 게 한 20만 년. 네. 그렇게 보면 제일 짧게 봐서 20만 년인데 우리가 역사를 다루는 어떤 2,500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근데 제가 PD 생활 한 30년 정도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새 엄청나게 말하자면 자연과학의 성과가 쌓여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진화론이 굉장히 널리 이제 네. 응용이 되고, 뭐 우주론도 진전이 많았고, 뭐 뇌과학이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가 그 학교 때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니까 너무나 재밌고, 요걸 좀 활용해서 인간을 다시 볼 수 있겠다. 예컨대 우리가 그 인간이란 게 옷을 입고 있죠. 네네. 통하나님도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신데. 옷 입고 있죠. 저도 네. 이제 옷을 입고 또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죠. 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차 타고 다니는 한 100년 남짓이고 옷 입고 다니는 게 11만 4천 년 됐대요. 그 최초의 옷 뭐 이런 모양들이 발견된 그걸 거구나. 알아내는 거예요. 옷은 다 이제 사가서 없어졌는데 네. 그 이가 있어요. 이 우리 옷 속에 붙어 있던 예, 이 화석이 이제 있는데 이 머리털 속에 사는 이 화석이 있고 이런 옷 속에 사는 이 화석이 있는데 네. 옷 속에 사는 이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된 놈이 11만 4천 년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마 그때부터 옷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알아내요.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 강아지. 네. 개가 최초의 어떤 반려동물이다. 그런 것까지 이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 뭐냐면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사냥을 했잖아요. 네, 우리 네. 조상들이. 네. 개들도 사냥을 했다는 거죠. 개들은. 근데 이게 경쟁자였다는 거죠. 경쟁자였는데 인간이 훨씬 더 우월하겠죠. 그 연장을 쓰니까. 그렇죠. 개들이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얘들 인간이 사냥할 때 그 근처에 막 다니다가 네. 인간이 뭐 잡아놓으면 먼저 막 가서 네. 인간한테 잡힙니다. 네네네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쫓겨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옆에 가서 이제 기웃거리다가 얻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사냥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서 같이. 생존하게 된다. 근데 그것도 이제 화석 뭐 따져보면 4만 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이제 농업혁명이 시작된 다음에 네네네. 12,000년 마로스는 그때부터 이제 인간한테 이제 포획되는데 개들이 제일 먼저 됐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은 역사 말고 자연과학의 성과로 밝혀내는 거예요. 이제 뭐 고고학 포함해서. 네, 그런 거 보면 참 무궁무진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말이 길어졌나요? 아니요, 진짜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저도 말씀하시는 지금 게.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실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완전 사실 재밌어요. 책도 그러한 신남이 그러니까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지 만나 뵈면 어떻게 이렇게 신나는 글을 쓰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벌써 약간 저는 지금 그 비밀이 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문적인 지식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학자로서 열심히 네. 이것만 들이팠으면 사실은 누구한테 설명할 때 별로 신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본인은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 30년, 40년 네, 보고 네. 있는데 그런데 지성으로서의 책 읽기, 교양으로서의 책 읽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피디님께서 신나게 읽긴 지식을 추구한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책에다 옮겨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남이 뭐 말씀으로도 신나고 아마 이제 독자분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연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을 다시 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연과학 만능주의다, 네. 물질 만능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에서 모든 걸 네. 새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한 말이 나는 그 광대한 바닷가에서 그냥 이쁜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애에 불과하다. 그런 심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과학 만능주의가 아니고 전통 철학이랄까, 전통적인 인문학 그걸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다 우리가 읽고 그럼요. 네네. 우리 피가 살되는 거지만 그 전통 철학이라는 건 사실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이 갖다 준 팩트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예컨대 차 구조 몰라도 운전할 수 있고, 네. 뭐 컴퓨터 속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도 뭐 검색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의 어떤 새로운 성과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서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 제목을 처음 보면 E.T.가 인간을 보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거 SF인가? 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게 제가 좀 후회도 되는데. 왜요? 출판사 측 그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33가지 뭐 어쩌죠. 아니, 근데 그게 뭐냐. 너무 평범하지 않냐. 좀 특이하자. PD답게. 근데 튀면 망해요. 방송할 때도 뭐 너무 앞서 나가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걸음 앞서 가라고 그러는데 출판계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튀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집을 해갖고 이렇게 붙였는데 출판사분들이 저를 존중해줘서 이렇게 하셨죠.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끌리는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좀 이렇게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아마 그런 특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E.T.는 extraterrestrial, 그래서 그 외계 네네네. 지적 문명체죠.
이분들이 인간을 만나면 인간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새로운 시선을 보자는 건데 사실 ET가 인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난 제로라고 봐요. 이 광활한 우주에 네. 이 태양 뭐죠? 은하계의 태양이 한 1000억 개라고 치고 그런 비슷한 은하계가 또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다고 치면 뭐 한 100조 개 이상의 별이 항성이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멀죠. 네, 그래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수준 차이 때문에 또 수준 차이 크겠죠. 예, 그게 이제 예. 소통이 될런지도 또 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네.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못할 거예요. 그쪽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될 거예요. 우리 못 우리는 가죠. 뭐 갈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올 정도면. 우리보다 그렇죠. 훨씬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비교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적으로 뭐 도덕적으로까지 우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전쟁이나 뭐 빈부격차 뭐 이런 걸 극복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그죠? 그들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그러니까 근데 예수나 부처나 뭐 이런 분들이 지구에서는 예외적인 존재인데 모차르트도 그렇고 예외적인 존재인데 그쪽 별에서는 그런 분들이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가정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첫째 확실한 거는 저거예요. 이건 동물이라며 동물. 예, 그 침팬지 오랑우탕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네, 네. 동물. 근데 우리가 동물이랑 잊고 살죠. 다른 동물하고 우리는 좀 다른 존재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 동물이라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ET가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옷 입고 다니지. 차 몰고 다니지. 바다 속으로도 날아다녀. 와, 이놈 재밌네. 그죠. 얼마나 ET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경이롭게. 네. 그래서 정말 그 경이로운 그런 눈으로 인간을 다시 보자. 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재밌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런 그 서사가 느껴졌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데스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네. 원숭이 네. 같은 이제 책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동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 마치 그 책이 줬던 그 당시의 어떤 재미와 충격과 이런 것들을 이 책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까지 생기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털없는 원숭이는 그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전 세계적인 화제가 돼갖고 책이 많이 나갔는데 이 책은 이거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제목이 아니라서 잘 안 나간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다시 제가 질문을 네.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군요. 25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인간의 거울이라는 그 챕터에 나오는 이 동물들 이야기가 정말 그게 인상 깊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과욕 때문에 동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얼마나 모질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인지 이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네.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동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이나 연민을 느끼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한 10년쯤 전인가 그 다큐멘터리 감독 황윤 씨라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 위에서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 뭐냐면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고속도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차에 깔려 죽는가. 로드킬. 예. 네. 뱀, 토끼, 온갖 동물들이 차에 깔려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무심히 막 지나가죠. 근데 거기 이제 황 감독이 동물들 대사를 말풍선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뱀이 이제 다 나오면서, 목말라 물 먹으러 가야지. 근데 사람들도 목말라 물 먹으러 가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 똑같다고 보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고 배설하고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질적인 점에서는 전 다른 동물과 인간이 비슷한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PD 생활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그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그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가 했었어요. 네. 사실 별 죄 없는 우리 그 민간인들이 많이 억울하게 죽었죠. 특히 이제 보도연맹, 한국전쟁 터지고 직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후퇴하면서
북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고 그냥 뭐 사람들 한 20만 명 정도 죽인 것 같은데 그때 본 사진이 이제 사람들 이제 부정에 이제 네. 막 파묻은 그 사진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게 2012년, 2013년 봄에 조류독감으로 그 닭들을 그냥 수백만 마리 죽였잖아요. 네네네.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 민간인 학살 그 사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그림, 저 앵글 구도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왜 저 쟤들은 죽어야 되지? 그걸 이제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 랩소디라는 다큐멘터리가 된 거죠. 인간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 고기, 그걸 위해서 소, 닭, 돼지를 그 뭐야 소사라는 를 먹여서 그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동물학대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특정한 행위로서의 동물학대가 아니고 체계적인 동물학대인 거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잔인한 그 착취와 그 살해, 뭐 그 체계 위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채식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먹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린 너무 냉담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피디님께서는 그러면 채식주의 나 뭐 아니죠. 비건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채소만 먹어야 되고 사실 그런 건 또 옳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때 제가 방송하고 나니까 이제 MBC 게시판에 네네. 그 시청자 의견이 많이 네.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 잘난 피디노마 너 동물이 생명이라서 먹지 말라고 너 식물도 생명이니까 먹지 마라 이 피디노마. 그래서 제가 답을 달래다 말았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구 저는 뭐 그냥 너무 게을러서 채식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봐갖고 그냥 뭐 자신이 없고요. 저는 앞에 있는 거 먹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생물이니까 저도 생명이니까 저도 먹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서 그 뭐냐면 자연스러운 먹이사슬 그걸 인간이 깬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뭐 사냥도 했지만 채집도 했고 이제 잡식이었죠. 그리고 사냥해서 뭐 고기를 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렇죠. 최근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고기를 먹는다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어떤 잔칫날에 먹는 거고. 근데 요새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각을 좀 하자 그런 뜻이죠. 이 책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뭐 정복자, 가진 자, 또 지배계층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그런 시선도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도로와 관공서를 지어준 그런 중국에게 이 중국 만세를 외치는 그런 이제 또 외치면서 이제 뭐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무기를 팔고 있다 이런 그 사실은 몰랐을 거다. 중국이 유럽을 대신해서 제국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 정복자들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네, 뭐 힘 있는 자나 뭐 어떤 지배하는 분들을 자꾸 비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약한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강한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도 뭐 니나 잘해 그런 소리 들릴 것 같아서 캥기긴 하는데요. 그 인류 역사를 이제 빅히스토리 차원에서 크게 보면 그 만남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가 오보계곡에서 처음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생겨서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많은 생전 처음 보는 그 대형 포유류들, 오세아니아 쪽, 그다음에 북미 쪽에 많은 대형 포유류들을 인류가 처음 마주쳤을 텐데 그거를 다 멸종시키면서 갔어요. 사냥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컨대 그 콜럼부스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그쪽에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인디오들, 그분들은 그 아시아를 거쳐서 저 베링해로에서 저 미주대로 넘어간 거죠. 콜럼부스는 이제 유럽에서 바다 건너온 거고.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지구 차원에서 딱 연결이 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도 낯선 존재끼리 만났는데 결국 같은 인간이죠. 근데 낯선 존재끼리 어마어마한 학살과 약탈로 이어졌고, 그리고 인디오들을 1,500만 명 정도 이제 뭐 죽게 만들고 천연두 정글. 그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또 1,500만 명을 실어보고. 와, 인간과 인간이 첫 만나면 왜 이렇게 폭력으로 얼굴졌나 그걸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심지어 인간 혐오까지 막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걸 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일 큰 차원에서 보면 그 갖고 고민을 사실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해결책을 아직 모르죠. 저는 이 책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그 단 하나의 뭐 해결책 가지고서는 뭐 인류의 문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물론 단초는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하게 됐거든요. 이게 왜 빅히스토리를 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펼쳤을까? 저는 그 궁금증이 사실상은 좀 해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충이 있다고 했을 때 공생을 하고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을 다 그 멸종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그 존재도 사실은 살 길이 없죠. 지속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 멸종시키고 그렇죠. 자신도 말하자면 자멸을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이건 이제 자연의 섭리를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현대 문명 안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가지고 갈 수 있지 그렇죠. 않겠는가, 그것을 의도하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걸 이제 모색을 하는데 제가 뭐 가방끈이 워낙 짧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답을 제시 못하고. 근데 최근에 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4월에 한국에 온다는데 그분은 이제 뭐 젊은 분인데도 석학인 거죠. 그분 문제의식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지구 차원에서 좀 이걸 어떤 그 자원 고갈 문제나 인구 문제, 분배 문제 이걸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뭐 지구 제국이 곧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지구 제국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인류 운명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사피엔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도발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만약에 다른 모든 종에게 해가 되는,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자연계의 선택이, 거대한 자연의 선택이 말하자면 인류의 멸종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뭐 그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전체적인 차원, 또 아주 과학적인 차원이라든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빅히스토리의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면서 계속해서 빅히스토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구절이 마음에 왔다 하는데 에드가 미첼이었죠. 제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이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번 한다면 다시 지구로 왔을 때 다시는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지 넓은 시각으로 봤으니까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정치인들에게 우주에서 한번 정상회담 하시죠. 뭐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도 좀 들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별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우주 차원에서 좀 크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한테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어요. 아우렐리우스도 저 별들을 보면서 그 우주의 어떤 원리와 나의 마음의 원리가 다 있다는 걸 생각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우주인들 그 미첼 같은 우주인들은 저 우주 공간에 나서 지구를 딱 보면 삼매 체험을 한다고 그러죠. 삼마디. 뭐냐면 그 현세의 모든 그 욕망이나 뭐 그 번뇌, 갈등, 그게 정말 부질없었다. 저 아름다운 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니. 저 별과 나란 개인은 뗄 수 없이 엮여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그냥 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뭐 쏴 죽이고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나, 그걸 한경에서 다 깨닫고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정치 지도자들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그 김정은 회장 직함이 뭐지? 제1국방위원장님 하고 뭐 저 일본의 아베 수상님 등장 비춰주지.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소련, 러시아 푸틴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육자회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다른 차원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목자를 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니만큼 흥미로운 책이니만큼 목자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구를 떠납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도에서? 그 제목은 뭐 제가 정한 거긴 해요. 뭐 출판사에서 정한 것도 있긴 한데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만 년 인류 역사라고 치면 그 중에 한 18만 년 거의 대부분은
인구나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우리 수렵하고 채취할 때는 비슷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 년 전 그때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좀 식량이 통일어지니까 네.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뭐 그 상태로 계속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바로 한 200년, 300년 전 산업혁명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속이 붙어갖고 이게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네. 정도로 그 20세기 그 100년 동안 그 인류 전체 인구가 15억에서 60억으로 4배가 불었어요. 뭐 에너지 소비량도 비슷하게 불고. 그래서 21세기 들어온 지 한 15년 남짓 됐죠, 지금. 그새 또 10억 또 불었고요.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때 인지를 잘 못하고 살잖아요. 네. 바쁘니까 그냥 맨날 눈앞에 일만 하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크게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정말 그 레디컬한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다른 PD들하고 뭐 저 대화할 일이 있어서 네. 이런 제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PD 몇 명이 네. 지구를 떠나야죠. 근데 그때 마침 인터스텔라, 뭐 마션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이 나온다는 것도 말하자면 비슷한 어떤 생각과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욕망.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영화들이 한국에서 특히 히트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있지만 정말 이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절박함을 말하자면 체감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 그걸 어떤 그거에 대해 대답을 주는 영화니까 후련하다 그러면서 보는 그런 건데 그 지구를 떠난다는 게 이게 뭐 그냥 집에 사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죠. 천문학자 이병헌 선생님한테도 내가 꼬치꼬치 여쭤봤거든요. 그때 나중에 아예 그거 강연을 하시는데 인류가 화성으로 갈 수 있나? 네. 아유 지구에 어느 지구에서 제일 나쁜 데를 가도 화성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구가 낫다.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지만 어떤 조금 검소하게 좀 살면서 좀 생태파괴를 좀 덜하면서 조금 더 빈부격차 줄이면서 골고루 살면 지구가 천국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제목의 내용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썩은 상자 안에 사과는 썩지 않을 수 있을까? 마치 이게 좀 화두 같습니다. 불가에. 네, 당연히 썩겠죠. 근데 그래서 썩은 상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르거든요. 그 썩은 상자, 이게 썩은 상자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썩은 사과거나 썩은 사과 속에 가까이 있는 사과들이죠. 곧 썩겠죠. 네, 곧 썩겠죠. 근데 그 상자 안에 있으면서 이 상자 밖으로 가능한 것인가? 정말 뭐 선불교 화두 같은 거고 역설적인 거의 뭐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아까 김 선생님 말씀 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뭐 지구를 지배하는 어떤 족속으로서 먹이사슬을 깨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동물들을 멸종시키면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이 이렇게 그 먹이사슬 깬 것이 자연의 섭리를 어긴 것이냐? 아니면 이거 자체가 혹시 또 자연의 섭리대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냐?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똑같은 딜레마를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그 필립 짐바르도 선생, 썩은 상자에 사과 쉽지 않을 수 있는가 문제 제기하신 짐바르도 선생은 뭐 이제 악의 평범성 얘기와 그 빗대어서 그 영웅의 평범성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에 나설 때 이제 그분이 영웅인 거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희망인 건 맞죠. 네. 근데 이것이 뭐 성공을 보장하느냐 그걸 이제 모른다. 그렇죠. 우리 노력할 뿐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살짝 좀,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악의 편범성이라는 이야기는 네. 그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유대계 철학자가 이게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이죠. 아이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 네. 말하자면 막 그냥 악마처럼 생긴, 그야말로 악마여서 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모든 우리 내부 안에 그 악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뭐 다른 이제 이런 개념의 어떤 하나의 그 사회학적인 그런 그 화두를 이제 세상에 던졌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거꾸로 적용을 해서 그렇죠. 역으로 보면 모든 인간에게 그 평범한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사실 우리에게 보면 평범한 영웅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제안을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저자님께서, 피디님께서 이 부분이 진짜 에센스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혹은 이 부분만큼은 좀 기억을 다들 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로. 어떤 전부 다 부분? 에센스고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전부 다 에센스지만. 뽑아보라고 그래서 뽑았는데요. 네, 와인 두 잔의 호사라는 챕터예요. 네. 인간은 지구 위에 단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이다. 에피크로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쾌락도 아니고 관능적 쾌락도 아니다. 술이든 음식이든 먹고 마실 때는 즐겁지만 지나치면 다음날 두고두고 괴롭다. 그는 지나친 쾌락에 탐닉하면 오히려 고통이 올 뿐이라고 했다. 재산이 많을수록 신경 쓸 게 많고 번뇌도 증가한다. 그는 가끔 와인을 마시는 호사를 누렸지만 하루에 2잔을 넘기지 않았다. 막걸리 2잔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2병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에피크로스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뜨끔하다. 막걸리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맞아요. 2잔이면 딱 적당하게 기분이 그렇죠. 좋은데 사실 거기서 멈추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네. 2잔 그걸로 만족할 줄 딱 아는 게 좋은데.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2병 먹고 만족 못하면 2말 먹고 그럼 뱉어 죽죠. 그렇죠. 있는 사람은 뱉어 죽고 없는 사람은 말라 죽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정도? 나한테 딱 맞는 그걸 지키는 거 참 어렵지만 우리가 또 그게 해야죠. 중요하죠. 그렇죠. 자,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독자분들도 또 저자님께, 피디님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큐 PD를 오래 하셨는데 다큐 PD라는 직업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에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피디님은 자녀들에게 인문학을 어떻게 교육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단연 이게 나올 줄 전 예상을 했는데 다큐멘터리 PD로 오랫동안 네.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이렇게 인문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을 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든지 고기 랩소디라는 좀 사회적으로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을 좀 많이 내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PD는 이제 모든 영역을 다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누가 봐도 이제 쉽고 재미있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늘 뭐죠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PD가 짧고 다 아는 굵게.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정확히 잘 알아야만 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제 공부하고 질문하는 훈련은 제가 조금은 돼 있다 그렇게 그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부하고 질문한 기록을 이제 쌓아 나가다 보니까 책이 된 거죠. 이 두 번째 독자 질문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다운 독자, 이 책다운 독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류의 종말, 그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저 시청자 말씀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 멸종하기까지 한 10만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멸종 과정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꽤 긴 시간 동안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굉장히 과정 동안. 많겠죠. 제가 저 클래식 음악 책 쓴 것도 있으니까 그것 좀 보시고 다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 책 선전해야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딱 하나만 들으려면 뭐랄까 뭐랄까 집착 없는 사랑을 노래했다 그럴까? 아니면
정말 이티를 만나도 우리 지구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음악은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차르트 음악 중에 정말 아름답게 모나지 않게 흐르는데 속에는 어떤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을 느끼게 하는 슬픔이 담겨 있는 클라리넷 콘체르토 같은 거 그런 것도 것이죠. 자, 다음 독자 질문 드릴게요. 혹시 슬아의 자녀분들이 네, 있으신가요? 큰애가 25, 작은애가 23. 그러시군요. 왜 질문 드리냐면 이렇게 인문학에 조예가 깊은 아버지는 과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 책도 사실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애들한테 제가 준 게 없으니까 이건 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인데 저는 굳이 말로 한다면 그냥 범사에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애들이 물을 텐데 그러면 우주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따지면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인간 관계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어떤 능력과 재능 그걸 잘 발휘해서 다른 분들한테 득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밥을 벌어먹으면 되는 거다. 근데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의미 없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너무 아등바등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좋은 일 해주고 너도 벌어먹고 그러면서 또 우정 나누고 얼마나 즐겁냐. 삶이라는 건 즐거운 것이다. 네가 마음 갖기에 따라서 참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꼭 근데 이제 워낙 해주고 싶죠. 네. 겸손하셔서 네. 지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는 어떤 교육론을 가지신 교육을 안 부모님인가 한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교육 안 하신다고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일단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가령 책을 읽고 말하자면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그것을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서 아버님의 삶 그 자체로서 보여주신 그런 교육론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하고 아직도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19살 넘으면은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청소년 별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소통 구도가 살아 있다는 거고 그 소통 안에서 돈의 의미가 아니라 돈의 의미가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만의 이 어떤 교육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인문학이 답이 없는 학문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생각의 과정만 요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도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결국 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의 열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탐욕의 현장 사실 가장 참혹한 현장을 다큐멘터리 PD로서 말하자면 목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험도 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고민을 하는 건데 인문학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람되지만 기원전 5세기 무렵 전후에서 그 이른바 추구 시대. 네. 그 시대에 이제 서양과 동양 공히 서양에서 그리스 철학이 꽃피었고 동양에서 이제 백가지자가 꽃피었고 그때 우리 선조들이 모든 고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원초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레디칼하게. 그래서 그쪽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화생물학자 장대익 선생 네. 강연을 좀 듣고 뭐냐면 인간하고 침팬지 비교 실험을 여러 가지 해줬거든요. 근데 인간과 침팬지 차이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저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죠. 네. 인간은 가리키는 저쪽을 봐요. 저기. 근데 침팬지는 못 봐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문제가 이거다 지적하면 너는 왜 문제 제기해?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침팬지스럽다. 이제 그런 인간한테 침팬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침팬지보다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 풀게 하고 이제 풀면 이제 사탕을 줘요. 사탕을 주면 사람이 어린이는 그 사탕을 자기가 많이 받게 되면 음민한테 반드시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그건 퀴즈를 잘 푸냐 그런 네. 시험이 아니고 상을 이제 다 줬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는 시험인데 사람 애들은 다 나눠줘요. 근데 네. 침팬지들은 안 나눠줘요. 그리고 지금 갖고 싶어서 때리고.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면서 좀 남의 거 더 뺏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침팬지스럽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침팬지스러운 속성도 있지만 또 침팬지가 갖지 못한 장점도 있다. 그 강의 듣고 나니까 인간 혐오증이 제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이 사람 조금씩 좋은 측면이 있고 내가 배울 게 있고 또 대화가 통할 거야. 누굴 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희망이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어느 시인 김선우 시인이라는 분이 칼럼에서 썼단 말이 누군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희망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노력하는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소리잖아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말 듣고도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희망을 만들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시군 낙관론들은 많습니다. 근데 참 거대하고 좀 용기 있는 낙관론, 좀 남다른 낙관론을 제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사실 낙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낙관이면 진짜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낙관적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모색주의인 거고 네. 그걸 위해 노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군요. 같이 가면 되죠. 네. 앞으로의 행보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공식 질문 드릴게요. 이채훈 PD님께, 저자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책은 친구죠. 친구. 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제가 대답을 하면 또 질문 던지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게 해주죠. 저를 비춰보는 거울이기도 하고요. 진짜 좋은 친구예요. 예. 그리고 뭐 술을 강권하지 않으니까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50 중반 넘어가는데 정말 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그 이유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책 읽는 게 즐겁기 때문에. 네.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분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예,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읽고 싶은 책도 또 많이 내주시고, 책 많이 읽으시면서 지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분명히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여러 명의 전문가랑 얘기를 나눈 기분이에요, 지금. 선아 씨도 네. 그랬군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인문학이라는 것이 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보다 쉽게 인문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네. 그런 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통한 삶의 공부, 사람 공부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TV 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